뉴스업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모두 구속됐는데요.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기혜 기자, 법원 판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김건희 특검은 조금 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진 전 차관은 어제 오전 10시, 황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어제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아침 7시쯤 공지를 통해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g이 관저 이전 공사를 부당하게 맡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21g이 김건희 씨가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는 등 인연이 있었던 업체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황모 씨는 관리비서관실 행정관이었는데 특검은 이들이 21g의 공사 수주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구치소에 수감된 한 학자 총재를 접견 조사합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이어 의혹의 정점인 한 총재를 대면 조사하며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은 통일교에 대한 전방위 강제 수사에 나서며 한 학자 총재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의혹의 정점으로 한 총재를 지목한 셈입니다. 교단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일탈일 뿐이라는 통일교 주장과 달리 한 총재 제가 없이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이에 경찰은 구속된 한 총재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하며 대면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한 총재의 재판 일정으로 무산되자 이틀 만에 다시 접견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일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뒤 첫 대면 조사로 우선 경찰은 압수한 통일교 내부 보고와 과거 일정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총재에게 로비 의혹의 진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의혹의 발단인 윤 전 본부장은 최근 돈을 주기는커녕 만난 적도 없다고 말을 바꿨는데 경찰이 확보한 통일교 내부 문건에는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와 로비 당사자들의 면담을 주선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2018년 무렵 통일교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는데 이를 근거로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 수사 당시 발견된 한 총재 개인 금고 속 280억 원이 로비에 쓰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앞서 특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네진 1억 원이 한 총재 개인 금고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금고 속 뭉칫돈이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총재에 이어 금고지기와 교단 자금 담당자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그제 압수수색을 통해 전재수 전 장관이 받은 통일교 축전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자금 내역에서는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전재수 전 장관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경찰청 특별전담 수사팀은 전재수 전 장관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21년 통일교 행사 축전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행사 축전 등을 바탕으로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와 얼마나 자주 접촉했는지 등을 파악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통일교 측에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불가리 시계는 찾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에서 현금 2천만 원과 불가리 시계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절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9월 9일 전 장관이 부산에 있는 호텔에서 열린 통일교 측 초청 만찬에 참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전 장관은 당일 경남 의령에서 새벽부터 벌초하고 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YTN이 전 전 장관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 전 장관은 당일에 의령이 아닌 부산의 한 식당에서 3만 3천 원을 결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 전 장관 측은 벌초한 사진이 있고 식사는 수행원이 한 걸로 나오는데 장관이 함께 했는지는 기억이 없고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자금 사용 내역에는 지역구를 방문한 뒤 의원 본인과 수행원의 식사 비용으로 기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전담 수사팀은 확보한 압수물 등을 바탕으로 전 전 장관이 행사에 실제 참석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결심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결심에선 특별검사 측의 구형과 함께 권 의원 측 최후 진술과 변론이 이뤄집니다. 이에 앞서서는 권 의원 보좌진 증인신문과 권 의원 피고인신문, 권 의원이 신청한 보석신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교 고위 간부가 정치권 접촉 의혹에 대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물귀신 작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학자 총재 지시가 아닌 개인 일탈이었다는 건데 윤 전 본부장은 개그 콘서트 같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20대 대선 당시 양당 후보와의 접촉을 논의한 이현영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이 윤 전 본부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통일교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일종의 보험을 드는 데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정치권 접촉 의혹을 두고는 윤 전 본부장의 물귀신 작전이라고 본다며 한학자 총재를 위한 거라며 명분을 얻으려는 건 잘못이라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의심되는 특별집회 이후 작성된 이 전 회장의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메모에는 정권 교체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이 전 회장은 특별집회 이후 윤 전 본부장이 핵심 인사들을 모아 이야기한 내용을 적은 거라며 개인의 일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 전 본부장은 개그 콘서트 같다면서 한 총재 지시라고 하는 게 분명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연설한다고 하니 윤석열 당시 후보 측과 이재명 당시 후보 측에서 모두 연락이 왔다며 특정 정당만 접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 총재 역시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물귀신 작전과 꼬리 자르기로 맞서는 양측의 진실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다음 달에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4번째 공판에서 1심 판결 선고를 기소 이후 6개월 안에 하도록 한 특검법에 따라 다음 달 16일 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실을 전제로 선고돼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다만 사건 검토 중에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대표에게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결심에선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씨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줬었다는 돌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우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결심이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포 이정필 씨로부터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특검은 대통령과 영부인 인맥을 동원해 재판을 청탁해주겠다며 현금을 받은 이 전 대표의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에 치명적 손상을 입혔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증거인 휴대전화를 인멸하려 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허위 주장으로 일관해왔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뒤이어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전 대표 측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특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씨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전달한 적 있다는 돌발 발언도 나왔습니다. 과거 김 씨로부터 투자금 15억을 받아 수익이 난 3억을 돌려준 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사실까지 특검에 새롭게 털어놨다는 취지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런 상황에서도 특검이 별건 수사를 지속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진술은 김건희 씨가 이 전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 조작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로 김 씨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씨 측은 이 전 대표 측 주장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선 이 전 대표 측이 신청한 두 번째 보석신문도 진행됐습니다. 이 씨에 대한 재판부의 1심 판단은 내년 2월 13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이 커지자 수계에 들어갔던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2심부터 도입하는 등 위헌 소지를 아예 없앴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독극물은 덜어내도 독극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당 내부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가라앉지 않자 사실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민주당.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뒤 법안을 다듬어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우선 법안 이름을 내란 및 외환 전담 재판부로 일반화하고 1심이 아닌 항소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재판부 구성 과정엔 법무부나 헌법재판소는 배제하고 아예 사법부만 판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전담재판부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한간에 최소화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요. 위헌 소지를 없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수정안을 먼저 공개하며 반발을 잠재웠는데 의원총회에서도 수정된 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그 의총에서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이견을 하는 의견들은 없었습니다. 수정안이 공개되자 위헌 시비가 불거지면 보석 석방에 빌미를 줄 수 있다며 공개 반대했던 조국혁신당도 추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이라며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거로 보이는 만큼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제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최종안을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위헌 논란을 정면 돌파했다는 입장이지만 초안보다 한 발 물러선 수정안에 대한 강성 지지층 반발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친윤 세력과의 단절을 요구받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극단적인 생각에 갇히지 않겠다며 국민이 가라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인데요. 기조변화 가능성을 암시한 전향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국회가 국민 갈등 진원지라 지적했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이번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마주했습니다. 집토끼 걱정 말고 국민 다수의 뜻을 봐달라며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의 절연을 주문했습니다. 집토끼가 달아날까 걱정하십니까? 새로운 보수 지지층이 두텁게 형성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쓴소리에 장 대표는 진영 논리와 극단적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돌아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칼날도 어느 정도 거쳐가는 만큼 이제 국민의 공감을 얻겠다며 과거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경험도 언급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 중에 한 명입니다.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균형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외연 확장으로의 노선 변경 촉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기조 변화를 시사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변화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겠느냐며 경청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의미 있게 읽힐 수 있는 지점이라 평가했고, 장 대표와의 최근 만남을 두고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12월 말까지는 특검들 중에서 상당 부분의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떠한 전환의 국면이 오지 않겠느냐, 새로운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당 안팎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재선 의원들은 토론회와 별도 모임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 민심을 잡아야 한다고 태도 변화와 혁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당명이라는 껍데기부터 저는 이제 벗겨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고 길을 제시하는 전략과 설계가 더 요구되는. 다만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계파 갈등 이슈는 잠재적 뇌관으로 꼽힙니다. 실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감사위에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 권고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는 없다, 불편한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의도라는 날선 반응이 나왔습니다. 잡음을 최소화하며 동시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노선 변경, 여기에 유의미한 당 쇄신과 개혁까지 쉽지 않은 고차방 정식을 눈앞에 둔 장동혁 호가 또 한 차례의 시험대에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홍렬입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2심부터 도입하기로 했고요. 재판부 임명도 사법부에 모두 권한을 주기로 했는데 사실 원안과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그러니까 전담재판부의 목적이 원래 좀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전담재판부가 뭐 학교폭력 전담재판부, 뭐 전세사기 전담재판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담재판부를 준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야당이나 뭐 사법부에서 좀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덜어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천위 구성에 있어서 외부 요인을 다 뺐습니다.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 요인들을 다 빼고 오로지 사법부만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위헌 소지를 거의 사실상 다 완전 제로화 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 2심 모두 구성하는 것도 2심으로만 했고, 그리고 사실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었는데, 그러니까 내란 외환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으로 바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상 이번 이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해서만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이었다면 앞으로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앞으로 내란 외환죄가 있을 때마다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때는 이 법에 근거한다라는 걸 바꾼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목표로 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아니라는 걸로 바꾼 겁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추구하던 뭐 약간 매운맛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다 덜어내고 그냥 담백하게 그냥 내란 전담재판부가 갖고 있는 속도만 낼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위헌성을 다 드러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매운맛을 담백한 맛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제 당내 일각에서는 원안이 후퇴한 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더기법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의총 얘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김현정 그 의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당내에선 이견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수정한 내용을 들었을 때 당내에서 이 법사위에서 좀 강한 맛을 추구하시던 분들이 좀 이견을 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이거 대통령실에서 사실 이견을 좀 제시를 했었거든요. 뭔가 위헌 소지를 다 최소화시켜야 된다, 덜어내야 된다는 입장이 대통령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 안에서도 그런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이 내용들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은 지금 이번 수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원안에서 너무 위헌 소지가 대놓고 드러나서 문제가 많이 되니까 이번에 이제 수정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법안을 내놓은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위헌성에 있어서는 기본 원안처럼 전혀 본질은 바뀐 것이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결국 이제 판사의 구성원을 내부 회의를 거쳐서 구성한다라는 이 부분이 좀 바뀐 부분인 것인데 네. 사실 이 법관 대표 회의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때 대부분 많이 구성된 인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향상 좌파 판사들이 많이 있고 이 좌파 판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내통이 충분히 가능한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고 제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1심이 아니고 2심부터 적용되는 부분인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재판부의 구성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애초부터 설계를 2심부터 이런 내란 관련 법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지도 법적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1심이 사실 많이 진행됐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1심에 진행됐던 인사들이 다시 다 석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 2심부터 적용한 것 같은데 저는 애초에 설계부터 너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법관 대표회의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내부 인사라는 것이 저는 일종의 말장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수정안 보시면 대법관 회의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된다고 하지만 저 대법관 회의를 거치기 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한 판사가 3,000명 정도 되는데 뭐 선거를 해서 이렇게 뭐 뽑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렇게 뽑아서 어쩔 수 없이 대법관 회의에서 임명된 인사들, 추천된 인사들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민주당 또 여당에서 사실 입김이 굉장히 셀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성부터 또 설계부터 굉장히 잘못된 법안이고 뭐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듯이 독극물의 이 농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독극물이 아닌 건 아니고 여전히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위헌성도 그대로고 일종의 꼼수가 더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말씀을 종합해 보면 특정 세력이 어떤 추진하는 그 법안 자체가 위헌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사법부 구성원들이 뭐 김명수 대법원장 언제적 대법원장입니까? 그 사람이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성된 그 기구 안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전부 좌파 성향이다. 너무 색깔론으로 들이대는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무슨 논의든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법부 못 믿겠다고 해버리면 아무 법안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처음 초안을 내놓았을 때도 저희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지적했던 부분은 사법부만 해야 된다. 사법부의 독립성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행정부,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면 사실상 행정부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헌 소지라고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뭔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독립성에 기반한 신뢰를 믿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행정부 요인을 다 덜어내고 사법부만 하자라고 하니까 사법부도 믿을 수 없다. 사법부도 좌파에 오염되어 있다. 사법부도 집권 여당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버리면 앞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누가 담보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민주당의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의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법부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 삼권 분립에 근거하고 있는 이 사법부의 신뢰 자체가 국민들이 아 역시 사법부는 믿을 수 없는 곳이구나. 사법부는 여당이 바뀔 때마다 그냥 여당 성향으로 쏠리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법안을 반대하더라도 반대하는 명분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하면서 뭔가 계속해서 그 법안을 실추시키게 노력을 한다면 전체적인 국가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건 전 이해를 합니다. 야당의 목적은 그거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스템을 고려하면서 좀 반대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 측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일이나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민주당은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추진이 된다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거의 100% 헌법 소원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란 재판은 오히려 늦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 될 텐데 그럼에도 추진을 할 것인가?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기존에 있었던 기존 안에서 수정안으로 바꾼 이유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당연히 이걸 위헌 소지를 걸 거고 이것이 만약에 정말 그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져서 실제 심사로 들어갈 경우 뭐 구속 취소까지 될 수 있다, 뭐 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번에 수정안을 낸 거는 아예 헌법
헌법재판소가 이걸 헌법소원 심판을 하는 것까지 가지도 않을 것이다. 덜어낼 거 다 덜어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민주당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헌 소지가 있다면 민주당이 이거를 끝까지 추진을 했을까요? 민주당이 판단했을 때 무슨 뭐 로펌에 자문받는다 뭐 다양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도 이거는 위헌 소지를 통해 뭔가 이 헌법재판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들을 다 배제했다, 다 잘라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앵커께서 초반에 질문하실 때 강성 법사위원들이나 이분들은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분들 당연히 반대 의견 갖고 있겠죠. 하지만 그런 위험 요소를 다 제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그 12월 안에 처리를 하겠다고 판단을 하게 된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헌재도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위헌성을 드러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데 어찌됐건 이렇게 추진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필리버스터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필리버스터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위헌 소지를 다 제거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뺐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법부의 이 구성된 시스템을 보면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내란이라는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수십 개인가요? 딱 한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고 심지어 그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마저 특별한 방식으로 2심부터 적용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극히 위헌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일종의 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헌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이 내려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법적인 다툼이 적어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위헌성에 대해서 널리 알려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사실 이게 막 법적인 논리, 법리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바꾸고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름 빼고 2심부터 적용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질은 똑같고 오히려 꼼수가 더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어필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당수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아마도 역대 최장의 또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필리버스터 이어서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사회 보기를 거부했다라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금 약간 황당한 의문인 것인 게요. 이제 사실 주호영 부의장이 이 필리버스터 사회 보기를 거부한 것은 일종의 항의성입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이제 필리버스터 도중에 마이크를 뺏어갔었습니까? 마이크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네. 이거 너무 편파적인 진행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항의성으로 이렇게 한 것인데 이걸 마치 이제 국회 부의장이 일을 안 했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이것 때문에 뭐 아주 과로에 시달렸다. 12시간 가까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런 걸 자체를 이제 고발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한 처사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지난 이제 국회에서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민의힘, 민주당 할 거 없이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좀 기이한 행각을 하면서도 서로 고소고발은 자제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해프닝인 것인데 이걸 가지고 뭐 고발까지 하는 것은 다소 저는 무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항의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요. 나경원 의원 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주호영 부의장은 필리버스터 사회를 안 봤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필리버스터도 계속 안 봤어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제도가 뭡니까? 소수 야당이 합법적으로 의사결정 방향 그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전략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야당이 하고자 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야당이 추천한 국회 부의장이 사회를 안 보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에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하루 종일 24시간 돌아가게 되면 이 3분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1명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12시간씩 2교대를 하든 8시간씩 3교대를 해서 그럼 1명은 16시간, 24시간 중에 16시간을 사회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중노동행 중에 중노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부의장이 이번만 나경원 건 이후에 갑자기 항의성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전 필리버스터에서 계속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일을 안 하면 부의장직을
받을 필요가 없다. 국회 부의장을 하면 국민 세금으로 인력도 더 보장을 해주고요. 더 많은 사무실도 제공받고요. 그런 사람이 일을 하라는데 그 직을 유지해야 됩니까? 국민 세금 받았으면 일을 하시라는 말씀의 차원에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이번 그 일이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그 펜스 부통령이 한국을 찾았을 때 결국에 만남이 성사된 건 윤석열 후보 측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제기를 정말 따지고 들어갔을 경우 최종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들여다봤을 때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에 피해를, 그러니까 혐의를 받게 되는 거는 국민의힘 당사자 본인들이라는 겁니다. 짐 로저스를 만났을 때도 이재명 후보는 화상 대담을 했었잖아요. 근데 직접 만난 거는 윤석열 전 당시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미국의 부통령이 오니까 상당히 만나고 싶었겠죠. 근데 일정 때문에 못 만나서 화상 대담을 추진하고 싶은데 통일교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현장에 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후보와의 면담만 진행이 된 겁니다. 사실 짐 로저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야당에서는 그때 그 돈 누가 댔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돈 댔으면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똑같이 적용하면 결국 메이드 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똑같이 위반을 한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통일교의 그 수관 사업이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왔던 그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는 그 행사, 거기에 사실 이재명 후보가 결국 다른 제주 일정 때문에 못 감으로 인해서 한학자 총재의 눈 밖으로 나서 결국 한학자 총재가 양쪽 다 로비를 하다가 윤석열로 통일한다, 윤석열로 우리는 지지를 굳힌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결국 통일교의 이런 게이트에 대해서 들여다보자, 이재명 후보가 당시 했던 행사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결국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국민의힘 당사자들 본인이라는 걸 알아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들여다보고 이게 문제시 될 경우 그러면은 이거 당선 무효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선거 때 썼던 비용 500억 원 이상의 돈을 국민의힘은 반환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지금 뭐 몇 건에 떠진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통일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부정한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다가는 본인들이 얘기한 덫에 본인들이 빠질 거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팔수록 국민의힘만 문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그 일종의 물타기라고 보는 것인 게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금을 받았다, 또 명품 시계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생기면 저는 그게 합당할 수 있는데 그냥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그 선거 운동 차원에서 만났다. 왜 그러냐면 통일교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그 미국 쪽 정관계 인사들과 로비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계 또 여러 가지 사회 문화계에서 이 접촉이 잦은 것인데 그냥 만나서 어떤 행사를 하나 진행했다는 것 가지고 이거를 마치 국민의힘도 전재수 장관처럼 금전적으로 어떤 그 비리 의혹이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통일교 사이에서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됐고 또 스테프 커리 같이 약간 유명한 농구 선수를 초청하기 위해서 접촉했다는 그 자체는 저는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전재수 장관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의 그 대표격인 부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너무 이렇게 좋지 않은 내용들로 너무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증거를 감추려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조작, 은폐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계속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밝혀보자. 그러면 정말로 누가 돈을 받았고 누가 명품 시계를 받았고 왜 이런 시계를 받아놓고도 통일교 국민의힘의 커넥션만 대해서 밝히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거를 비교해보자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물론 전재수 장관의 그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 명품 시계가 발견되지 않은 것도 현재까지는 이제 파악된 내용이긴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압수수색이 지연되는 그 과정에서 그 문 안에서 파쇄기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그 현장 취재진들의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가 한 발 늦은 수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약간 두 발, 세 발 늦은 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쇄기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급하게 문서를 이제 막 지웠다는 정황이 이제 의혹이 이를 수 있는 것이고 또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일에 굉장히 황당한 사유를 냈습니다. 뭐 국회의장 해외 일정으로 뭐 영장 이렇게 이 확인 그 절차가 늦어져서 이제 늦게 좀 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밝혔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민중기 특검과 이 전재수 장관, 이 경찰 간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제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짓말도 지금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통일교를 만났다고 이제 의심되는 날 본인은 벌초를 했다고 해명을 했지만 실제 영수증, 밝혀진 영수증을 보면 의원님과 수행원이 같이 식사를 했다. 부산에서.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 증언 자체가 완전히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문서도 파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식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건 너무 사실관계랑 다른 어떤 그 범죄 혐의가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일교 특검 이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사실 초반에는 이 통일교 관련해서 뭐 너무 많은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론이 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또 해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혼탁한 상황인데 이 특검을 통해서 정말로 금전수수 같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이제 제대로 된 경로를 통해서 돈을 이렇게 수취하거나 이렇게 수취하지 않거나 이런 사실관계를 밝혀서 왜 이런 행위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고요. 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재수 장관뿐만 아니라 또 여러 명의 의원들도 함께 거론됐고 또 그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어떤 명예를 위해서도 저희는 특검을 하자. 그래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예, 경찰 못 믿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지만 여기에 통일교 특검을 포함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거든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2차 종합특검은 세 가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 이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졌던 권력형 범죄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교 특검은 약간 별건의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뭔가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만약에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아마 명분은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과 왜 달리하냐, 왜 잣대를 달리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현금에 대한 사진 그리고 주고받았던 문자 그리고 큰 거 한 장이라는 메모 권성동 의원을 만났던 날 그 메모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거 모든 물적 증거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의 발언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뭔가 전달하고 할 건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의 발언이 왜곡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 주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 증거가 만약에 물적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아까 그 영수증 같은 거는 사실 영수증을 지역 사무실에서 오용했을 가능성이 전 많다고 보고요. 그것도 비판마다 마땅합니다만 이 사건의 본질과는 벗어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물적 증거가 정말 전재수 전 장관도 민주당도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국민들께서 이거 특검하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보실 때는 윤영호 전 본부장 저 사람 말도 바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라고 의구심을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저희도 김규환 예를 들면 국민의힘 김규환 전 의원이 통일교 행사 가서 노래 불렀다고 돈 받은 증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뭔가 돈을 받았다고 할 만한 증거들 지금 사실 녹취록이라는 것도 전방위적인 어프로치 접근을 했다는 내용만 있지 무엇을 전달했다 뭐를 불법적으로 줬다 이런 내용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증거가 나오게 될 경우 우리는 2차 종합특검뿐만 아니라 통일교 특검도 검토를 할 것이다. 다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서 뭐가 나오면 안 그래도 국민이 특검을 하자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친한계로 꼽히는 대표적 인물이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는데 친한계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이제 친한계, 소위 이제 또 뭐 친장계라고 하죠. 이제 장동혁 대표와 좀 함께하고 있는 이 최고위의 이런 계파를 나눠본다면 저는 이건 일종의 어떤 계파 싸움 성격을 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친한계라는 그 조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약자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그 지도위를 거치면서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심판을 통해서 일종의 와해가 되는 그런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마치 이 당원 게시판이나 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어떤 그 징계가 약자에 대한 어떤 박해다.
이런 식의 좀 프레임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먹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 당원 게시판 또는 그 김종혁 최고위원 관련해서 징계 같은 경우도 그 김종혁 최고위원이 너무 많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가령 나경원 의원이 이제 김민석 총리 인준될 때 이제 국회에서 농성할 때도 그냥 기본적인 비판이 아니라 화장은 하고 나왔냐. 이런 식의 어떤 여성 정치인 조롱 같은 식으로 그런 식의 발언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 당 내부에서 볼 때는 저거는 선을 넘었다. 저거는 그냥 일종의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만 내고 어떤 특정 계파를 위해서 활동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당원권 2년 정지라는 이런 좀 강한 징계를 내린 것이고 아직 윤리위원장이 선임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조속히 선임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어떤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 또는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는 조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를 4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당에 좋은 이제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계파 갈등도 그 성격이 좀 있다 이게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그 단계 문제도 다시 꺼내는 마당에 여기에 김종혁 전 최고 징계까지 권고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완전히 친한계를 도려내려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측이 나오거든요. 민주당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이 당원권 정지가 정말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추출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 비판,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당원권 징계로서 정치인에게 당원권 징계라는 건 출마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거든요. 김종혁 최고위원의 발언 수위가 높았다. 결국 내부 비판하는 사람들 잘라내는 것이고요. 당원 게시판 문제, 결국 당원 게시판에 뭐 가족들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게 왜 징계 사유가 되죠? 뭐 국가 원수 모독죄입니까? 유신 체제나 전두환 정권 때나 있었던 당 대표나 뭔가 대통령은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 죄의 근거에서 징계를 내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부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비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주류 세력이 뭔가 맞서고 뭔가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징계까지 내리는 거는 저는 정당사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 정말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의힘은 아마 더 큰 내용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문종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한 검증을 강조하며 부처별 업무 보고를 생중계하는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공직자 처우 개선 또한 함께 주문했는데 최근 업무 보고를 두고 망신 주기 논란이 불거진 걸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개선안과 함께 2주차 업무 보고에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업무 보고 방식이 공무원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예년과 같은 형태라면 편할 수 있을 거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 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집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택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생중계 업무 보고란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현장에서 성실하고 충직하게 제 역할을 다하는 공직자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공직자 처우 개선 해법을 계속 연구해달라고도 당부했는데 최근 업무 보고를 둘러싼 일각의 지적을 염두에 둔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업무 보고가 망신주기나 지나친 기강 잡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진 건 역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뭐 자꾸 옆으로 세지 말고 제가 물어본 거 얘기해 보세요. 그게 그 외환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에요.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1주차 업무보고 이후 생중계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일부 단점도 분명 있을 거라며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 내실화란 생중계 업무보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직자들을 다독이며 협조를 구한 거란 해석이 나온 이유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정부의 업무 보고가 생중계되며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 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도 물어봐 주세요. 저것도 물어봐 주세요. 엄청 많아요. 네.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아마 업무 보고의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소리 있던데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국민들이 국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건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직책인 만큼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자세를 강조한 거죠. 이어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탈모가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이제 아마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탈모는 의료보험, 건강보험에서 원형 탈모 같은 건 치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약간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비급여 진료에 탈모나 여드름이나 비만 치료제가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한번 예를 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러다 뭐 무한대로 해주는 게 만약에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출마 당시에도 탈모약 지원 공약을 낸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는 지적이 많다며 저번엔 약속했지만 이번엔 안 했다고 말하기 어려워 그냥 넘어가곤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이 대통령은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를 주문한 배경으로 젊은 층의 소외감을 들었습니다.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나는 절실한데 왜 안 해주느냐는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지는 것 같다는 우려를 내놨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비만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 가능성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야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가족이 암 환자라고 밝히며 대통령의 즉흥 지시로 탈모가 암보다 우선순위가 높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생명과 직결된 치료를 우선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며 대통령의 한마디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30 청년층을 겨냥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탈모 치료약 공약으로 청년층에게 큰 화제가 됐기 때문인데요. 급격히 늘어나는 탈모 인구, 그만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건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원을 확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5개 부처 퇴직 공직자 10명 가운데 9명이 재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부처 감독을 받은 곳에 이직하거나 취업 심사 승인 사유가 추상적인 사례들도 있었는데 이른바 관피아 방지책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퇴직한 A씨는 쿠팡 CLS에 취업하기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A씨에 대해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배송기사 사망사고 등으로 노동부가 쿠팡 CLS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상황에서 A씨가 해온 업무와 앞으로 맡을 업무 등 공직자윤리위의 판단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회의록이라든지 어떻게 심사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사혁신처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니까 이걸 공개하겠다라고도 했는데 여전히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3년 동안 5개 정부 부처 퇴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취업 심사는 모두 180건. 이 가운데 A씨처럼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취업 가능 결정이 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예외적으로 취업 승인 판정을 받은 경우가 89.4%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승인의 근거 사유로는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가 2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이 같은 예외 사유가 입증이 어렵고 추상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같은 취업 심사 제도의 빈틈은 결국 관피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취업 승인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항목에서는 충분하게 이해 충돌이 없고 문제가 없다. 어떤 항목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사유가 적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경실련은 퇴직 후 취업 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신생기간 재취업 금지를 명문화할 것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경찰이 검찰 요청으로 재수사에 나선 건데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유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나옵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재수사하는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류 전 위원장이 사용했던 위원장실과 부속실, 민원팀 서버 등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하고 해당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 이를 제보한 직원을 찾기 위해 감사를 벌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류 전 위원장을 고발했는데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민원 사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주가 있었더라도 민원을 낸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동조했다면 허위 민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제보자 색출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가 민원 사주 의혹을 알린 공익 신고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선별적 수사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남부지방검찰청에 민원사주 의혹 재수사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 요청에 따라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 재수사에 나선 상황. 이번엔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앞으로 수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쿠팡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과방위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박대준, 강한승 전 쿠팡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맹탕 청문회 우려가 나오자 어제 김명규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이사를 증인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 등을 상대로 정보 유출 경위를 비롯해 보안관리 실태, 책임 소재, 개선 방안 등을 따져묻고 쿠팡의 보안 시스템과 대관 조직의 역할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함께 호텔 식당에서 수십만 원의 식사를 함께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적어도 5명이 식사한 자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해당 일정은 공개 일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원내대표가 지난 9월 5일 박 대표 등과 함께 1인당 수십만 원짜리 오찬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 체결 가능성을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대화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호주를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고 있는 호주도 미국 대통령이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원자력법 91조에 근거해 별도 협정을 체결해 핵잠 추진에 나섰다는 겁니다. 호주의 경우는 미국의 원자력법의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의 어떤 합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 금지를 우회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별도 합의를 제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물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도 만나 핵잠 건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위 실장은 가던 길을 멈추고 북한과의 대화 추진을 위해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간에는 미국의 여러 동맹 중에 지금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기회라면 기회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관계도 잘 풀어나가야 하는 거고. 북미 대화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보지 않는다며 한반도 주요국과의 관계 진전에 이어 이번에는 유엔과도 접촉해 대북 관계에서도 진전을 기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 주도권 갈등은 NSC에서 토론을 거쳐 정리한 것이 이행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한미 공조를 강조하면서 미국이 북미 대화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 DC를 방문했습니다. 한미 간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함이라는데 어떤 의제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성락 실장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대통령실이 관여해야 한미 간 협의한 부분에 진척이 빨라진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한미 합의가 이루어진 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나 보죠?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데요. 조인트 팩트 시트는 크게 보면은 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된 거고 하나는 이제 안보 문제하고 관련된 건데 아마 이게 어느 나라나 다 공통된 속성일 겁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좀 빨리 하자고 그럴 거고 자기한테 좀 불리한 것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이 좀 빨리 해가지고 한국이 투자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서두르는 면이 있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원잠 건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이것은 조금 이제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보 문제니까 이것이 그냥 가만 놔두면 끝없이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능하면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 자체가 탑다운식이잖아요. 그래서 탑다운식으로 하려면 한국의 우리 안보실장하고 미국의 NSC 실장 겸 이제 외교부 장관 루비오죠. 그렇게 만나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이게 탑다운식으로 빨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것이 뭐 전체적으로 뭐 지연되거나 뭐 후속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네. 후속 논의가 좀 빠르게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좀 고립된 상황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 분위기인데 이 대화에 제대로 힘을 실을 수 있을까요? 이제 미국 내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인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는 거지. 미국 정부 내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의 지지율이라든지 정부 내에서의 업무 장악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예. 자, 위 실장이 그 말씀해주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도 하던데요. 자, 한미 간의 별도 협정을 거론했는데. 미국과 호주 간 사례를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호주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미국에 이제는 원자력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원자력법에 이제 관련되는 것이 우리와 지금 관련되는 것이 딱 2개 조항이 있는데요. 123조하고 91조입니다. 123조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든지 생산시설이라든지
또는 뭐 이게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평화적으로 이용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이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을 제123조 협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원자력법의 제91조거든요. 이것은 이제 군사적 이용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 협력과 관련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군사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동시킬 수 있다, 이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91조인데요. 미국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과 호주와 영국과 합해서 이제 오커스를 만들고 결국은 이제 그 오커스를 통해서 호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바로 이 91조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91조를 적용해서 하도록 한 것이 오커스가 체결되고 난 뒤에 무려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만일 이 91조를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3년이 있다고 하면 언제 우리 원자력 잠수함 건조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위성락 실장이 가서 국가안보보좌관도 만나고 또 에너지 장관도 만나서 이 문제를 빨리 좀 진척을 시키자. 그것 때문에 이제 방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안보와 관련해서 또 주요 의제로 거론된 게 남북 대화, 북미 대화입니다. 위 실장이 유엔이 있는 뉴욕도 방문을 했는데 이 방문 목적 뭐라고 보십니까? 방문 목적은 이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잠이라든지 원자력 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된 것이 이제 안보 실장이니까 그게 핵심일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방송에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위성락 실장이 걸어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북한과의 관계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풀어낼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남북한 관계는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늘 구멍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차단이 돼 있잖아요. 이걸 열어야 되거든요. 이걸 열어야 되는데 지금 뭐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뉴욕에는 누가 나와 있습니까? 바로 미국의 대표단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대표단과 접촉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남북 대화를 위한 어떤 모멘텀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이번 방문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북한 내부 분위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가 계속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후계자가 확실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점점 이제 후계자 쪽으로 가닥이 잡혀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그 김정일이 이제 죽었을 때 거기에 이제 조문을 했을 때 사실상 그때 당시에 북한의 북한군의 최고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이 조문을 할 때 여기 김정은보다 구두선이 조금 앞에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2022년도에 이 사람이 저거 됐거든요. 숙청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주애를 보면은 김주애가 아버지 앞에보다 사진이 먼저 나오다가 이제 엊그제 그 사진을 보면은 아버지보다는 오히려 계단을 더 먼저 앞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점점 김주애를 제4세대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기획적인 과정들이 지금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도 이제 딸과 손잡고 있는 모습이 강조되고 리설주 여사는 좀 한 발 뒤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호칭도 좀 달라졌다고요? 이게 이제 호칭이 점점 이제 바뀝니다. 이제 김주애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2017년도 11월 달에 화성 17형을 발사할 때 그때 이제 어머니 그다음에 이제 김여정 이런 사람들하고 한꺼번에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김정은이가 핵무력을 완성을 이제 선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얀 패딩 잠바를 입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손잡고 가는 그런 모습을 아마 봤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표현 자체가요 사랑하는 자제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해를 거듭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그리고 나서 조선의 샛별 장군, 그리고 최근에는요 향도의 위대한 분들. 그래서 이 말이 사랑, 존경, 영도 이런 식으로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바꿔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기획을 해서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사랑, 존경, 위대 이런 얘기 다음엔 또 뭐가 나올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북한 고위층 등을 중심으로 최신형 폴더블 폰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어딘가에서 들여왔을 텐데 만약에 어딘가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죠.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것이 김여정이가 들고 있는 폴더블 폰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그 중국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중국의 안어사에서 나오는 매직 V3 시리즈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이제 금방 저렇게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은요. 저 매직 V3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폴더블 폰이면 폴더블 뒷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메라가 3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매직 V3는 여기 아주 큰 동그라미 하나가 있어가지고 외형에 그렇죠. 그래서 외형만 보면 저게 매직 저기 V3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기 나와 있는 폴더블 폰은 2023년도 김정은이가 폴더블 폰 탁자 위에 올려놓은 것도 그때 나왔었고 이번에 이제 김여정이까지도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북한의 이제 실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한테는 폴더블 폰이 굉장히 많이 이제 유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결의안 1718호 2016년도 거 그리고 이제 2017년도 2397호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저렇게 노출되고 일부러 노출시키는 이유는 이런 제재에도 북한은 끄떡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말씀하신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유엔 안보리가 최근 미국이 요구한 이 추가 대북 제재를 결론 내리길 보류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는데 이렇기 때문에 안보리 이 실효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도 안보리 무용론 그리고 이제 유엔의 위기 이것까지도 이제 최근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2017년도, 2018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4월달 그리고 10월달 그리고 6월달에 있었던 그 미국과 북한 간의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이제 2019년도 6월달에 베트남 이제 하노이 회담이 있었는데 그게 결렬됐잖아요. 그 결렬되고 난 이후에 북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북 제재 결의안이 그 이후에 2019년도 2월 달부터 지금 2025년 12월 달이잖아요. 6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심지어 러시아가 주도가 돼서 중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결의안까지 내고 있을 그런 정도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국제 정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또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제재는 난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 외교부와 통일부 얘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지금 외교부와 통일부 간에 힘겨루기가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한 목소리가 나와야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좀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아마 답답할 겁니다.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답답할 거고요. 통일부 입장에서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뭐 관계를 좀 만들어 가지고 북한과의 남북 대화를 좀 시도해야 되겠다는 그러려고 하면은 자기가 이제 주도권을 좀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하나 있고요. 외국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대북 정책이라든지 또는 핵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북한 핵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 간의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국제
국제적인 문제냐 이 문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북한 핵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고 대북제재 문제도 있고 또 외교적인 관계도 있고 동맹 문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외교부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걸 누군가가 이게 가름마를 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가름마 타줘야 되는 것이 바로 NSC고요. 그래서 NSC가 통일부와 외교부의 그 관계자들 또는 장관들과의 수기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늘 강조해 왔던 것은 역대 외교부 장관들이 발언하는 것을 보면은 물 셀 틈 없고 삐 셀 틈 없다라고 그래 왔잖아요. 예.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이 서로 달라져 버리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내에서 외교부하고 통일부의 이게 대북 정책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대북 정책 문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대북 정책에 빗셀 틈 없고 물셀 틈 없는 대북 정책의 공조를 이루 나갈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 차원의 원 보이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네,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오전 구치소에 수감된 한 학자 총재를 접견 조사합니다. 한 총재가 의혹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경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 예,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이 오늘 통일교 한 학자 총재를 조사한다고요? 네, 경찰청 특별전담 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별전담 수사팀은 오후까지 접견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른바 통일교 의혹의 정점에 한 총재가 있다고 보고 수사의 속도를 높이는 모습인데요. 앞서 경찰은 그제 통일교에 대한 전방위 강제 수사에 나서며 한 총재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한 총재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교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판단한 겁니다. 해당 정치인들이 과거 통일교 관련 행사에 참석한 정황이 담긴 사진과 자료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이고 연루된 정치인들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오늘 한 총재를 상대로 정치권의 로비를 지시했는지와 금품의 행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이 이틀 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의미 있는 증거물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예, 경찰청 특별전담 수사팀은 그제부터 이틀에 걸쳐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성지 천정궁과 서울본부, 피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전재수 전 장관이 지난 2021년 통일교 행사에 보낸 축전을 확보했지만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불가리 시계는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통일교 회계 기록과 내부 보고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조직적 로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이 발견한 한 총재의 개인 금고 속 280억 원의 사용처를 밝히는 것도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현재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정치인들의 휴대전화와 PC도 포렌식 분석 중인데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 기자, 법원의 판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김건희 특검은 조금 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진 전 차관의 영장심사는 어제 오전 10시, 황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어제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g이 관저 이전 공사를 부당하게 맡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21g이 김건희 씨가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는 등 인연이 있었던 업체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황 씨는 관리비서관실 행정관이었는데 특검은 이들이 21g의 공사 수주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기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어제 10거래일 만에 4,000선 아래로 내려온 코스피가 오늘은 소폭 상승해 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증시 개장 상황 직접 보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코스피는 16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4,000선이 깨졌는데요. 오늘은 0.51% 오른 4,019.43포인트로 다시 4,000선을 회복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0.65% 오른 922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폭이 소폭 반납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간신히 4,000선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대량 매도에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2.5원 내린 1,475.74.5원에 개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가 지금 이 순간 다시 4,000선이 깨졌군요. 3,997.2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증시 상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며 고용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자 미국 경제의 핵심인 소비도 타격을 받아서 10월 소매 판매는 정체 현상을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11월 실업률은 4.6%로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4월 54년 만에 최저치인 3.4%를 기록한 실업률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관세 부과 이후 고공 상승 중인 겁니다. 여기엔 10월과 11월에 걸쳐 역대 최장인 43일 동안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 업무 정지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15만 명 이상의 연방정부 공무원 퇴직이 반영되면서 전월 대비 10만 5천 건 감소했습니다. 고용이 흔들리자 미국 경제의 핵심인 소비 역시 여름 시즌의 호조 이후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 우려 속에 정체 현상을 보였습니다. 전체 소비 가운데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소매 판매는 10월에 1,080조 원으로 전월 대비 증감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증가율 0%는 9월 조정된 증가율 0.1%보다는 낮은 것으로 최근 5개월 새 최저 수준입니다. 고용과 소비 지표의 악화 소식에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With regard to the jobs data, inflation, the stock market is still pricing in a fair amount of uncertainty in terms of some questions are still unanswered, and it's waiting for those answers to find full footing. AP통신은 미국 가정이 관세로 식료품과 임대료 등 물가가 상승한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출을 줄인 상황을 시사한다고 짚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내 고용 약화로 소득은 줄고 관세로 물가는 올라 구매력도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의 70%를 떠받치는 소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2월 중순치고 포근하지만 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이들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그래도 오후부터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고요. 큰 추위는 없어서 호흡기 관리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밤까지 동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또 강원 산간과 경북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7도, 대전 9도, 대구 11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예년 기온으로 떨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은 경북동 해안에, 모레는 경남 해안에 비가 오겠고요.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전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이 되지 않는 곳들이 많이 남아 있겠습니다. 특히 사천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인 만큼 항공기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